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인권의 날인 오늘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학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준비된 코너는 정치공장인데요. 이에 앞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해 울산시의회 윤덕권 의원과 짧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네, 오늘 학교 민주교육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게 어떤 조례인가요? 네, 본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을 개성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하고 토론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시행되고 민주시민 교육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그러한 민주시민 교육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반대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정치적인 중립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러한 주장이었습니다. 네, 조례의 기본 원칙 2조 사항에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대 토론을 통해서 세월호의 문제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이런 그 세월호 문제가 민주시민 교육 게 예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세월호 사회적 참사는 무고한 국민 304명의 국민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미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 사항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 상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사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묻게 된다는 보편적 상식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4참의법이 통과됐잖아요. 이 사안을 관련지어서 본다면 이 민주시민교육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이 통과되고 조사기간이 늘어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민주시민 교육에 이런 주제들이 반영이 될 때 저희들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토론하면서 다시금 이런 사회적 참사들 또 이런 엄혹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통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네, 민주시민교육은 정답을 알려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또 선생님이 함께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 또 서로 다른 입장에서 네. 상대를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러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담길 때마다 위원회를 통해서 또 찬성측과 반대측이 잘 조율해서 교재의 내용과 주제를 결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서로 간의 의견을 잘 담아가는 네. 그러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거.
그게 네. 바로 또 민주시민교육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짧고 굵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의회 윤덕권 의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산타페 러브레터에 참여한 백원석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초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내 병으로 많이 놀랐고 힘들었지. 앞으로 건강 더욱더 잘 챙기고 따뜻한 남편과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가족을 생각하는 당신의 마음. 산타페가 함께합니다. 맥심 한 잔, 시 한 편.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올 연말엔 따뜻한 맥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맥심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시를 들려주세요. 맥심. 김영문의 월간 정치 공장. 네, 지난 7일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죠. 탄소 중립이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맞춰서 실질 배출량을 제로,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울산 지역 주력 산업 역시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에서 이와 관련해 김영문 변호사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문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1월 5일에 정치공장에 첫 출연하시고 두 번째 출연이신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네, 예, 어떤 변화요? 일단 그때도 변호사로 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네. 등록은 안 했고요. 그럼 변호사 활동을 안 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네. 이 구라에 정책연구소 자그마하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이제 앞으로 울산의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는지 한마디로 좀 먼저 말씀하신다면요? 일단 만시지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게 우리가 늦어서 좀 안타깝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 네. 늦었지만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인 측면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만시지탄으로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두고 이 만시지탄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 문제. 네. 사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은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구대 안각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물에 잠긴 것도 올해 최근에 들어서 태풍이 심해졌어. 그래서 오래 잠기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네. 태풍의 내용이 변하고 또 미국에서도 여전히 태풍이 문제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또 호주에 작년에 산불이 크게 6개월 나죠. 동안 네. 6개월 동안 산불이 나가지고 한반도 전체 면적을 태웠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또 계속 나오는 게 유럽의 혹한과 폭염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네. 이런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인류의 CO2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북극의 해빙, 그다음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지구의 사막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됐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준비를 전혀 안 해왔던 맞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만시지탄이라는 뜻을 좀 생각하는 건데 네. 지금은 준비를 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이게 또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강제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때까지는 별로 강제를 안 해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진짜 이제 수출 이런 문제에서 규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수출이 아니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왔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가 이번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선언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그 선언을 하고 그 중립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네. 준비를 해나가는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그렇군요. 만시지탄이 많네요. 그런데 어떻게 김영문 변호사님 이렇게 환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에 관심 많으셨나 봐요.
본래 제가 또 촌놈이지 않습니까? 시골 출신이라서 네. 아무래도 환경과 가까이 자라왔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연수원 들어갔을 때 연수원 환경법 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뭐 회원 중에 잘 아시는 나경원 의원도 같이 있었고요. 네. 그 환경 문제를 논의하면서 좀 오랫동안 공부도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했고 네. 제가 또 초임 검사 때 부산지검에 있었는데 그때 환경법 전문을 했어요. 환경 전담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산지검에서 환경 범죄 백서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때 제가 주로 집필을 했습니다. 아, 환경 범죄 백서요? 예, 예.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뭐 우리나라 환경 범죄의 현황들을 쭉 정리하고 네. 그다음 환경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 그때 사실 울산 부분이 되게 중요했죠. 네. 그 당시 같으면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였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울산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 네. 예. 단순히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심각하다는 측면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환경 문제를 짚어보는 게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네. 문제는 이때까지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알겠어요. 예, 근데 이게 단지 심각한 문제다 이랬는데 네. 사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 번 더 짚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환경 문제는 이 기후 온난화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 네. 이거로 봐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사실은 이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는 게 지금 2030년까지 배출량을 현재의 45%로 줄이고 네. 그리고 2050년까지는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제로. 예. 탄소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하는 거 네. 이거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 이거 가능할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우리가 지금 하는 인류의 모든 행동들은 다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네. 말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아유, 다 숨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떡해요? 탄소를 네.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심지어 우리 소고기 많이 먹는데 소고기 같은 그렇죠. 소 키울 때 너무 많이 메탄가스 키우니까 나온다고 하죠. 메탄가스, 그 방귀 네. 끼는 이런 것들도 다 CO2 배출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소고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큰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는데 그거를 네. 지금 넷제로로 만들겠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출을 상쇄하자. 상쇄하는 네. 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줄이는 방안 두 가지가 나눌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이제 배출을 줄이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 배출원을 대충 보면 산업이 54%고 그 산업 중에서 발전이 40%라고 그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건물이 25%, 수송 14%, 네. 나머지 하는 활동들이 있어 몇 프로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본다면 일단은 발전과 관련해서 에너지 발전시키는데 네. CO2 배출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석탄, 석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에 의한 발전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요. 네. 근데 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우리나라는 45.1%라고 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25.8%거든요. 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쓰네요.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석탄 즉 화석연료의 발전을 22년이면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또한 2038년이 목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화력발전소를 여전히. 건설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또 그렇군요. 건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발전과 관련해서 친환경 쪽으로 바꾸는 것 네. 이것들도 지금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자동차도 그러면은 기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친환경 차로 좀 노력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송 부분인데요. 두 번째가 아까 네. 산업 부분이 54%, 그다음에 수송이 14%라고 했으니까 네. 수송 부분에서 이 디젤이나 하여튼 간에 이 뭡니까 가솔린 이게 네. 아니고 다른 이제 전기라든가 전기차. 수소차로 바꾸는 네, 수소차.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나라들에서 유럽이라든가 거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신차 내지 전부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까지는 지금
친환경 차로 바꾸어 나가겠다. 비율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식이지 네.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못 내놓고 있는데요. 네. 뭐 서울은 2035년부터 수소차나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송 부분, 그러니까 차의 종류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발전을 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건물 부분이 25%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건물 시스템을 네. 제로 에너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건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옥상에 그러니까 그 정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만약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모든 활동들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자동차를 안 쓴다든가 그렇죠. 가능하면 걸어 다닌다든가 대중교통도 줄이고 뭐 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방법인데 감소는 아까 말했듯이 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돼요. 탄소를 녹색지대를 배출하는 많이 만큼. 만들면 예, 탄소를 흡수할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장치라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CCS라고. 그렇죠. 예, 네. 뭐 CCS 예. 이것들은 이산화탄소를 나오는 거를 모아 가지고 바닷속에 포집기가 예. 네. 바닷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 묻어버린다든가 네. 또는 뭐 철을 바다에 뿌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사라지더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필요하지 그렇군요.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네. 네,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이 방법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또 울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울산 뭐 우리나라도 아까 말했듯이 국가 이 뭐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 수소 전기차만 등록을 하자. 뭐 이렇게 예. 계획을 짜고 있죠. 그거를 한국판 뉴딜 종합정책 하면서 그린 뉴딜 그러면서 네. 또 여러 가지 대책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화 그 대책을 며칠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계획만 세워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네. 하는 거는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지금 이 계획들을 이제 세우고 있는 중인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약하네요. 좀 약하다. 네. 근데 울산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유식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전기차 산업, 네. 수소차 전기차 뭐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울산인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출을 해야 살 수 있는 데인데 수출을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이 환경을 안 지키면 그게 수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어렵죠. 세상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울산은 석유화학 산업이 되게 발전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석유화학 산업이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는 사업이거든요. 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그렇죠. 그러면 네. 석유화학 산업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부 차원에서 이 탈탄소 전환 지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개개 사업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이루어질 거다. 지금 현재는 탄소 배출이 얼마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규제가 되면 얼마나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네. 이런 게 탈탄소 전환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도와주는 되는 거네요. 이런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모든 어떤 이 이제 업종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정책 과제들이라든가 사업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탄소 어떤 영향 평가라고 할까? 기후 영향 평가라고 그럴까? 이들 네. 환경 영향 평가 뭐 많이 교통 영향 들어봤죠. 평가 많이 네. 들어봤듯이 기후 영향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들을 다시 이
점검해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민들은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에너지 절약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오늘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김영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뭐 오늘 좀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하고 많이 싶은 말은 아셔가지고. 많은데 네. 사실 시간적 제약이 있다 보니까 네. 천천히 말을 못하는 마음이 급하셨어요. 아쉬움은 있고요. 제가 환경 문제는 사실은 인류의 미래를 봤을 때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는. 예. 그렇지만 또한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하게 환경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네. 이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게 새로운 기술이,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세계 모든 나라가 환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어낸다면 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생기고 먹거리가 미래를 생길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는 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특히 뭐 울산 같은 우리는 또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아까 초창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산은 우리나라 공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청정도시가 됐거든요. 네. 이런 우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생각들을 바꿔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네, 우리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문의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김영문 변호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버스커의 잘할 걸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황춘식,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